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 먼저 오늘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보죠. 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비상계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선택지가 사형하고 무기징역 두 가지다라고 쭉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무기징역을 예측하는 법조인들이 제가 들어봤을 때는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좀 가벼운 걸로 선택을 했다라는 건데 이번에 근거로 들게 된 거는 인명피해, 그러니까 이제 살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인명피해가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이고 공직을 오래 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해가지고 둘 중에 가벼운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들에서 제일 주목되는 지점들이거든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는데 결론은 다 같았습니다. 역시 내란이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 직위원 재판부 논리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할 수도 있는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거죠? 네, 모든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는 음.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을 마비시킬 목적이었으면 내란죄가 된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국회가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국회하고 중앙선관위에 군하고 경찰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했었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이런 것들은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란이 맞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예. 직위원 재판장이 계속해서 좀 반복했던 문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런 점을 여러 번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미스터리랄까요? 그리고 뭐 쟁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쭉 직위원 재판부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많이 초기에 나왔던 얘기들이 아니, 도대체 계엄 왜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면 언제부터 계엄을 준비한 거냐? 특검은 2023년 10월로 특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상계엄 1년 2개월 전쯤부터 한참 전부터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검이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두 가지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고. 이 얘기를 들은 분이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네. 당시 관저에서 들었고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예. 사실은 저도 그냥 개별적으로도 다른 뭐 인수위 때 있었던 인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선거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한테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좀 중요하게 안 봤는데 나중에 계엄 이후에 보니까 아 맞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겠다. 내겐 비상대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계엄에 생각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 특검은 봤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그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죠. 노상원 전 음. 정보사령관 수첩에 그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특검은 한참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봤는데 직위원 재판부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상원 수첩 자체가 좀 조악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수첩이었다라면 그렇게 보관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즉 신빙성을 낮게 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들을 한 거는 불만이나 걱정을 토로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너무 답답하다. 너무 국회가 정보 활동 방해하니까 못 참겠다. 이런 예. 욱하는 마음에 음. 비상계엄을 저질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결정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라면은 추밀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허술했다. 이렇게도 재판부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당연한 거긴 한데 허술했기 때문에 마치 감경사유가 된다. 그러면 꼼꼼하지 못한 사람은 허술하고 범죄 의도가 범위가 낮은 거냐 이렇게까지 사실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딱 그 지점을 감경이라고 표현하진 않았고 이 언제부터 준비를 했느냐 이 지점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재판부는 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그럼 내란은 왜 일으킨 거냐?
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한덕수 전 총리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개념을 썼고요. 예. 목적이 장기 독재였고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위하기 위해서 내란 일으킨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욱하는 마음에 저질렀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뭘 할지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장기적인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이 되는 지점은 검찰하고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 좀 권한 밖의 기관들이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 사실 왔었거든요. 수사권 문제 때문에 초반부터 약간 이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부 세력에서 딴지를 많이 걸었었죠. 네. 그런데 지기현 재판장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수사를 딱 내란 혐의 가지고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는 기관들이긴 하지만 이게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아 내란죄도 있네.' 이렇게 인지를 해 가지고 다음 수사로 넘어갔다라고 보기 음. 때문에 이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사권 논란이 큰 의미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 공수처나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했던 증거로들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낸 자료로도 충분하다 그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판사 출신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가 좀 주목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도 내렸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의구심도 가지고 봤었는데 예.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절차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하면은 결론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음.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예. 하더라고요. 음. 다른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 선고 결과도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주목이 됐죠. 징역 30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이 나왔고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2인자 그리고 좀 최고의 가장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란 혐의 선고가 있었죠. 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그때 1 심이었습니다 그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비교를 해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적게 나온 거고 음. 이인자는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더 많이 나와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은 오히려 좀 부추겼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인자로서 오히려 이런 소위 말하는 망상 같은 것들을 오히려 부추긴 사람이라고 봤고 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30년이 유기징역형에서는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최고형을 준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선고 나오고 나니까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항소심을 가겠다라는 거고요. 특검도 일부 좀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사실 인정하고 양형 부분에는 좀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항소심으로 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권이 추진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조만간에 다시 맡게 될 겁니다. 정치권 반응도 짧게 좀 알아볼까요? 민주당은 매우 미흡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형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사법부 개혁, 사법 음. 개혁 추진의 근거로 좀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정청래 대표의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음. 앞으로 사법부 개혁까지 그 원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어제 쭉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됐던 거는 서울시장 후보들 반응이에요. 예, 예. 1등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서 있는. 처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다."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다른 후보들 박주민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이 "그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다. 서울 시민의 뜻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을 음.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다시 글을 지웠다가 올리는데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고 심판의 시작이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은 어땠습니까? 입장이 안 나왔어요. 침묵이었고 그리고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없었고요. 대신에 "오늘 입장을 낼 거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좀 주목되는 거는 투톱 간에 좀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음. 평론가가 제일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음 형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을 했고요. 예. 다만 그 형량에 도달하는 과정, 그 설명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무기징역은 내릴 수도 있는데 예. 1회 1에서 무기징역에 할 때 1회 1회가 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판사들이 관성적으로 뭐 초범이고 고령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범죄 전과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초범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내란죄에 대해서 재범이 가능한 것인가, 이 초범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가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이제 이진관 판사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일 쿠데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을 오래 했든 아니면은 뭐 공직을 오래 했든 공직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범죄를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한 거를 오히려 감형이 아니라 중형에 처해야 돼. 더 그렇죠. 처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음. 선출이 돼서 그 권력을 맡게 된 건데 이걸 배신하는 거니까 예. 사실은 더 중형, 양형을 더 가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도 이제 허술했다라는 얘기가 몇 차례 나오고 예.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건데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게 윤석열이 실패를 하려고 실패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진관 판사도 얘기를 했지만은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을 했고 시민들이 직접 이거를 그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이거를 몸으로 적극적으로 막아선 거. 예. 촛불 시민들이 이거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지기현 판사도 얘기했어요. 이게 위헌범이다. 예. 결과범이 아니다. 결과범이라는 거는 살인이 이 그러니까 살인은 음모를 한 게 아니라 살인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위헌범은 이런 거를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을 냈고 예전에 이석기 내란 예비 음모 나중에는 이제 내란 선동으로 바뀌었지만은 예. 이렇게 처벌이 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그런 정도로 이게 내란이란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범죄인데 예. 중대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인데 이게 실패했다. 허술하게 준비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감형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리들이 좀 납득이 안 됐다 저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쭉 보면 허술하게 준비했다, 치밀하지 못했다. 이게 범죄의 의도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약간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성격이나 태생, 성정 이런 것들이 허술하고 불완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거기서 범위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감경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을 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2024년 12월 1일에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할 것을 윤석열이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앞선에 있어서 이제 특검이 얘기했던 1년 이상 이걸 준비했다라는 걸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군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자주 그렇게 뭐 군인들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맨날 비상계엄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싹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맨날 군인들 모아서 몇 달에 한 번씩 한 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완전 측근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허술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획이 없었다. 장기 집권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들을 보면은 뭐 단전단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부총리를 통해서 이거를 예. 예산을 확보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미흡했다. 사실 보기에 예. 따라서 군 사령관들과 여러 번 술자리를 하고 특히 휴가 때도 같이 골프 치고 어울리는 거는 나중에 군을 이용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라포를 형성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음엔 사실 10월쯤인가요?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월 1일에 마음 먹었다는 거는 조금 특정 날짜를 고르는 게 그런 거지. 이 계엄 생각을 그때 먹었던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다만 의미가 있는 거는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그리고 예. 검찰의 수사 권한 그리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출을 받는다. 이거를 윤석열 변호인 측이 얘기한 걸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다 교통 정리를 했어요. 사실 그러면 이게 2심에서 지금 사실 윤석열 쪽에서 가장 유력하게 본 거는 그나마 유력하게 본 거는 이게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다. 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고
공소 기각에 좀 더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고 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규현 판사가 이거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0% 무조건 2심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쟁점들을 다 잘 정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이유 요것도 됐는데 조금 뒤에 65세 청년 윤석열이라고 칭한 박지원 의원님이 또 전화로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개헌막은 한국 시민 노벨 평화상 추천. 노벨 한국 시민 전체가 되는 거죠. 네, 한국 국민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받을 저도 수 그날 있고요. 국회에 갔습니다. 다 같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세계 좋습니다. 정치학회가 추천을 했거든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포함해가지고 스페인, 멕시코, 아일랜드 소속 대학의 교수, 그러니까 전현직 회장단입니다. 예. 4명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일단 작년 7월에 세계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던 교수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 상황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추천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추천 이유를 보니까 그 친일 쿠데타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응원봉 집회를 했잖아요. 그 극복을 하고 평화적인 민주적 질서를 복원시켰다. 이런 점을 주목을 했고요.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두운 시대인데 전 세계에서 배우고 따라해야 될 모델이다. 이런 내용들을 그 추천 이유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 지금 빛의 혁명 이런 식으로 규정도 했다라 그래요. 이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쓰고 있는 표현이죠. 여권도 화답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그 SNS X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은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의 나라다.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글을 올렸고 예. 김민석 총리도 누가 민주주의의 길을 물으면 눈을 들어 대한민국을 보게 하라.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발표는 오늘 10월에 나게 됩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에 하게 되고요. 예. 노벨 평화상 수상 예정자인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주시면은 감사하게 받겠는데 이 예. 소식을 트럼프가 싫어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단체가 수상한 경우는 몇 번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917년, 44년, 63년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가 1954년, 1981년 뭐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2017년, 튀니지 국민대화기구 사자연합 2015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국민 전체, 뭐 시민 전체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관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능할지 여부는 봐야 되고 막판에 또 이제 몰려서 심사하면은 뭐 수백 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유의미하게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지는 봐야 됐지만은 저는 국제 정치학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원으로 있지만은 다 외국인들이죠. 전현직 예. 회장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이거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렸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은 거죠. 평화롭게 이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예. 우리 국민이 여기 지금 정권 교체도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좀 재조명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을 실제 수상하는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국제 정치학회로부터 추천받았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그럼 저도 받으니까 예. 저도 같이 n분의 1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n분의 1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국민의힘 새 당명 2개로 후보 압축. 두 개로 혹시 어떤 것들인지. 예, 일단 물어봤는데 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당명하고 예. 공화가 안 들어간 당명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요 관계자가. 근데 제가 좀 분위기를 더 들어보니까 일단 공화 가지고 왜 찬반이 있냐면은 그 공화가 정치 이념이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화는 너무 정치 이념적인 표현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념이 아니고 가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관계자들한테 좀 더 들어보니까 공화가 들어간 당명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최종적으로는 월요일에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골라서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은 봐야 되지만 제가 현재까지 듣기로는 공화가 들어간 당명이 될 것이 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 로고랑 당 색깔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실무진 차원에서는 안으로 올렸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지도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공화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쓰지는 않죠. 공화라는 말은 뭐 제5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할 때 썼는데 이게 사실은 군주제가 아닌 시민이 주권인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당명을 변경한다. 3.1절에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헌법 제 앞머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공화국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이제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좀 반대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전체주의하고 반대에 있는 게 예. 공화주의적 이념이거든요. 음. 그래서 집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헌법적 가치. 근데 예.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그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이냐. 사실 뭘 해도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윤어게인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그 3.1절에 발표하는 건 아니고 다음 아. 주에 발표를 하고 3.1절에는 이제 현수막도 걸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일정이니까 발표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아, 겁니다. 발표는 다음 주 중에 나오고 3.1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이름은 이렇게 지운 것처럼 청년이 지운 것처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아,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